여러분 믿어지시나요? 2024년 3월 뉴욕 카네기홀에서 한국의 전설적인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클래식 공연장에서 목포의 눈물이 흐른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미국인 지휘자가 수많은 클래식 명곡들 중에서 하필 한국의 옛대중가요를 선택한 걸까요? 그것도 자신의 카네기홀 데뷔 무대에서 말이죠.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카네기홀 지휘자 대기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거울 앞에서 타일을 매만지던 그때 문득 10년 전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죠. 젊은 시절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 일하던 저는 아시아 투어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국의 옛대중가요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은 저희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전율이 아직도 생생해요. 단순한 멜로디인데 왜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걸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곡의 배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 일제강점기 시절 작곡된 이 노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더군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제가 이 곡에 매료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음악은 국경도 언어도 초월하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이 곡을 클래식 오케스트라로 편곡해서 연주하겠다고요. 10년이 흘러 마침내 그 꿈을 이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카네기홀 데뷔 무대의 앙코르 곡으로 목포의 눈물을 선택했죠. 물론 주변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클래식 공연에서 대중가요를 연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더구나 동양의 곡을 선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곡이 가진 진정성과 깊이는 카네기홀의 품격에 조금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편곡을 마쳤습니다. 원곡의 정서는 살리되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더했죠. 공연 시작 1시간 전 저는 무대 뒤에서 객석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카네기홀의 관객들이었죠.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한인 교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걸까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베토벤, 차이콥스키의 곡들이 연주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이 오랜 준비의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관객들은 과연 이 노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줄까요? 제가 느낀 그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마지막 곡이 끝나고 커튼콜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앙코르를 위해 다시 한번 지휘봉을 들어야 할 시간이었죠. 객석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휘봉을 들어올리는 순간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과 작업하며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공연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그날 처음으로 그 감정을 또렷이 느꼈습니다. 객석의 기립박수가 여전히 귓가에 울리고 있었지만 제 가슴은 텅 비어 있었죠.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그토록 꿈꾸던 모습이었나? 런던 심포니, 파리 오케스트라, 보스턴 심포니, 세계적인 무대를 돌면서도 그 감흥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악보를 보며 기계처럼 지휘봉을 휘둘렀죠. 더 이상 음악이 제 영혼을 울리지 못했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여전히 제 공연을 극찬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완벽한 테크닉으로 청중을 사로잡는다. 그의 지휘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그런 평가가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들은 제가 얼마나 공허한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리허설 도중 갑자기 지휘봉을 내려놓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보스턴의 거리를 무작정 걸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음악가가 되어버린 걸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음악가로서의 제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음악을 접했을 때의 그 설렘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매일 밤 수천 명의 관객들과 호흡하면서도 정작 제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몇몇 공연은 취소했고 새로운 제안들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거라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죠. 음악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지휘자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홀로 커피를 마시러 간 보스턴의 작은 카페에서 운명 같은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차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주방에서 일하시는 한국인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였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오랜만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였지만 그 선율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담긴 이야기가 노래를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깨달았죠. 제가 잃어버린 것, 그것은 바로 음악 속에 담긴 진실한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매일 저녁 그 한인 카페를 찾아가던 제게 그곳의 주인은 다른 한식당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진짜 한국 음식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할머니가 하시는 식당을 가보세요. 뉴욕 차이나타운 뒤편에 있어요. 그렇게 찾아간 곳이 뉴욕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허름한 외관의 2층 건물 창문에는 바렌 태극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식당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주방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귀에 익은 그 멜로디, 목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방 안을 살펴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팔수는 넘어 보이는 연세였지만 칼질하는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서는 끊임없이 노래가 흘러나왔죠. 혹시 그 노래가 목포의 눈물인가요? 제가 조심스레 여쭤보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돌아보셨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자, 한국전쟁 때 피난 나와 미국으로 건너오신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부르시던 노래예요. 고향 생각나실 때마다 부르셨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목포 출신이셨어요. 전쟁통에 헤어져서 다시는 뵐 수가 없었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만 들으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항구에서였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저에게 된장찌개와 함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가족과 헤어진 아픔, 낯선 미국 땅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까지. 차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할머니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가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 사람의 아니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그리움이 담긴 이야기라는 걸 말입니다. 할머니 제가 이 노래를 오케스트라로 연주하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제 부탁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요. 우리 어머니의 노래를 이렇게 먼 나라에서 다시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할머니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할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슬럼프에 빠져 방황하던 이야기, 음악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이야기를요. 음악은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테크닉이나 완벽함이 아닌 진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음악이라는 걸 할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할머니 이 노래는 누가 처음 부르신 거예요? 어느 날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겨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이난영 그 시절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민 가수라고나 할까요? 할머니는 주방 불을 끄고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이난영의 공연을 보러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위의 모습이란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935년 이난영은 겨우 20살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 가수가 되었죠. 목포의 눈물이 나오자마자 전국이 이 노래 하나로 떠들썩했다고 해요. 그 시절에는 라디오도 귀했는데 사람들은 이난영의 노래를 듣기 위해 다방이나 카페에 모여들었대요. 특히 목포의 눈물은 발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일제강점기였지만 이 노래만큼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어요. 이난영은 당시 조선의 대중음악계를 이끈 천재적인 가수였다고 합니다. 맑고 고운 목소리와 뛰어난 곡 해석력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목포의 눈물은 특별했다고 해요. 이난영은 목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고향의 정취와 그리움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당시 이난영이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면 항상 눈물을 머금었다고 하셨습니다. 차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할머니가 흥얼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이난영은 이 첫 소절을 부를 때면 목포 항구의 전경을 눈앞에 그리며 불렀대요.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죠. 일제강점기 이난영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 이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난영이 무대에서
목포의 눈물 부를 때마다 객석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사막도 파도 깊어가는 데라는 구절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이들의 아픔을 담고 있었죠. 이난영은 어려운 시절에도 한국 대중음악을 지켜낸 분이에요. 할머니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말로 된 노래를 부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난영은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노래들을 계속해서 불렀어요. 할머니는 이난영이 무대에 설 때면 항상 한복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양장이 유행이었는데도 이난영은 고집스럽게 한복을 고수했대요. 우리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죠? 부두의 인파는 흘러서 할머니가 다시 노래를 이어가셨어요. 이 부분을 부를 때면 이난영은 항상 잠시 숨을 고르고 불렀다고 해요. 눈물을 참기 위해서였대요. 그만큼 이 노래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죠. 이난영은 이 노래로 전국을 돌며 공연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평양까지 어디를 가든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이 노래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다고 해요. 해방 이후에도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은 계속해서 사랑받았어요. 이제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우리 민족의 한 자락이 된 거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이난영의 원곡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그 청아한 목소리에 담긴 깊은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한 도시를 노래하면서도 민족의 아픔을 담아낸 이난영의 예술성에 감동했죠. 루카스, 이제 당신이 이 노래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것 같네요. 다음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난영이 이 노래에 담았던 마음을 당신의 오케스트라로 전해주세요. 그녀가 우리에게 선물한 이 특별한 이야기를요. 할머니, 저 한국에 가보려고 해요.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난영의 노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노래가 탄생한 땅을 직접 밟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잘 생각했어요. 이 노래는 악보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2014년 봄, 저는 서울국립음악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을 연구하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순탄할 것 같았어요. 악보를 보며 클래식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금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음정과 박자로 불러도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제 노래는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공허하게 들렸죠. 윌리엄스 씨, 잠시 들어보세요. 김성훈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한국의 저명한 성악가였어요. 이 노래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한이 있어야 해요. 한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내한 서양 음악에는 없는 감정이에요. 슬픔과도 다르고 그리움과도 달라요. 참았다가 억눌렀다가 끝내 터져나오는 그런 감정이죠. 김 교수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식민지 시절 전쟁, 가난, 우리 민족이 겪어온 모든 고난이 이 한이라는 감정 속에 녹아 있어요. 목포의 눈물은 바로 그 한을 노래한 겁니다. 저는 매일 밤 연습실에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한이라는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클래식 음악에서 배운 모든 테크닉이 여기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먼저 목포에 가보세요. 김 교수가 제안했어요. 이난영이 이 노래를 만들었던 그 항구에 가서 사막도를 바라보며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뭔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을 따라 목포로 향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목포 항구에 서서 사막도를 바라보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난영이 이 노래를 만들었던 1935년으로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먼 바다에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그리움이었고 또 다른 무언가였죠. 목포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저는 항구의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는 늘 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한, 고향을 떠나온 한, 가난했던 시절의 한. 서울로 돌아와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 목소리에서도 뭔가가 묻어나오기 시작했죠. 완벽한 한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감정에 한 발짝 다가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죠? 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목포의 눈물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니까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노래니까요. 그렇게 저희 진짜 목포의 눈물 배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악보 너머에 있는 그 깊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었죠. 이제야 할머니가 왜 이 노래를 그토록 특별하게 생각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사학과 정민호 교수와의 만남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윌리엄스 씨, 목포의 눈물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의 근현대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죠. 1910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정 교수는 그 시기의 역사적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우리 민족은 주권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이름도 말과 글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노래조차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죠. 1935년 목포의 눈물이 탄생한 시기는 이런 억압이 절정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이난영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은 왜 울었을까요? 정 교수가 물었습니다.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서였을까요? 목포의 눈물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이 구절은 표면적으로는 항구의 풍경을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빼앗긴 조국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그러나 처절하게 표현한 것이었죠.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이 바로 목포의 사막도였어요. 그래서 사막도 파도 깊어가는 데라는 구절은 전쟁 이후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했죠. 이때도 목포의 눈물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망연가가 아닌 인홍의 아픔을 담은 노래가 된 거죠. 하지만 윌리엄스 씨 여기서 중요한 점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정 교수가 강조했어요. 이 노래는 단순히 슬픔만을 노래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슬픔을 이겨내려는 의지, 즉 한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한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고 결국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힘이었던 거죠. 일제강점기를 견뎌낸 한국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보세요. 목포는 항구다 잊어야 하네라는 구절을 정 교수가 말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체념의 노래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심을 담은 것이에요. 한국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슬픔을 이겨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목포의 눈물은 결코 패배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 노래는 한국인들이 역사의 고난을 이겨내며 부른 희망의 노래였던 겁니다. 한국의 GDP는 1960년 79달러에서 2023년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식민지에서 전쟁을 겪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죠. 정 교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의 힘입니다. 슬픔을 이겨내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우리만의 정신이죠. 이제 제가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려는 목포의 눈물은 단순한 그리움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곡에는 한 민족의 눈물과 희망, 좌절과 극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는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휘봉을 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무대에서 들려줄 것은 단순한 클래식 음악이 아닙니다. 한 민족의 혼과 역사, 그리고 희망을 담은 이야기, 바로 그것이 진정한 목포의 눈물이니까요. 2024년 3월 15일 카네기홀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객석을 살펴보니 한국 교민들이 눈에 띄게 많았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걸까요? 공연 시작 전부터 객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느껴졌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있을 때였어요. 뉴욕 필하모닉 단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루카스, 우리도 이 곡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요. 오늘은 특별한 연주가 될 것 같습니다. 6개월간의 편곡 작업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서양 오케스트라로 한국의 한을 표현하는 게 가능할까 걱정했죠. 하지만 현악기의 떨림으로, 그리움을 관악기의 울림으로, 하늘 타악기의 심장 박동 같은 리듬으로 희망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과 차이콥스키의 곡들이 연주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을 생각했어요. 과연 이 무대에서 목포의 눈물이 어떻게 울려 퍼질까? 마지막 곡이 끝나고 커튼콜이 이어졌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휘봉을 들어올리는 순간 목포 항구에서 보았던 석양이 떠올랐습니다. 현악기의 첫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첼로의 낮은 울림이 마치 먼 바다의 백고동 소리처럼 퍼져나갔죠.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바이올린이 이어받은 선율, 사막도 파도 깊어가는데 그 순간 앞줄에 앉아 계시던 한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플루트와 오보에가 더해지며 곡은 점점 고조되어 갔죠. 부두의 새악시 아롱아롱 오케스트라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관현악의 울림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한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객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백스테이지는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음악 평론가들, 기자들, 그리고 감동받은 관객들까지 모두가 오늘의 공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죠. 뉴욕타임스의 수석 음악 평론가가 제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왜 클래식 공연의 앙코르 곡으로 한국 가요를 선택하셨나요? 꽤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한 민족의 영혼이자 인류 보편의 정서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죠. 목포의 눈물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오셨어요. 연세가 90은 되어 보이셨는데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는 이난영 선생님을 직접 뵌 적이 있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목포 항구에서 이난영 선생님의 공연을 본 적이 있었죠. 차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그 구절을 부르실 때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난영 선생님도 하늘에서 듣고 계실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 음악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 일면에는 89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노래가 이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목포의 눈물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함께 음악이 가진 보편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요들을 연구하고 이를 현대적인 클래식 음악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였죠. 아리랑부터 진도 아리랑까지 한국의 아름다운 선율들이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목포를 방문할 때면 저는 사막도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라는 구절이 처음 이곳에서 울려 퍼졌을 때 과연 89년 후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음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목포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과 위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루카스, 당신은 이제 한국의 아들이에요. 그날 공연장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소중한 음악들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국경도, 언어도, 시간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요. 목포의 눈물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한 항구 도시의 작은 이야기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린 것처럼 앞으로도 음악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의 공연장에서는 목포의 눈물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난영이 이 노래를 처음 불렀을 때의 그 진심이 89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음악의 힘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